좌장은 노동연구원의 허재준 공장에서 가지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서울예대 김영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경희대 김영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오세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 김정치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보원의 김동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구본도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부장님께 모든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송수석께서 드린 건 당연히 감안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발제 20분 하면은 나머지 6개 주제에 대해서 한 15분 남짓? 그 정도 하려 될 것 같고, 또 휴식 시간이 있으면 15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자유롭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사회자가 좌장이 할 일인 것 같고, 시간을 또 너무 한 주제에 경도되게 않게 하는 게 또 역할일 것 같아서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 드릴 거는, 한 가지는 주된 의견을 내실 때 한 5분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질의나 응답식으로 할 때 소화할 내용 한 10분 정도 소화할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각 주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서 좀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건 제가 이제 노력껏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중에 끊는 거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도 사실 좀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이 약간 오버를 하더라도 그냥 그 주제에 관해서 기간이 길어지는데, 연관성이 있고 논의가 깊어지는 것에 관한 것일 때는 좀 길게 하고, 나중에 녹화 편집에서 조금 노력과 정보화 진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담 구상에서 제가 좌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오늘 김영준 교수님께서 맡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주제에서 어려운 일인데 논의 출발점을 아주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부터 듣고 우리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주제인데 무모하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제 키워드가 포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이 저희들한테 친숙한 단어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부각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연도적으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명확하게 연도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아이폰의 등장, 스마트폰의 등장부터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이 산업혁명 넘어가면서 주로 보시는 것처럼 기회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회들이 주어지고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데에서는 큰 변혁과 전환,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 리더십이 이동되는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화 혁명 때에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부분을 이슈를 삼아서 이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이슈를 냈고, 저희 나라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법제화도 시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들이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도 똑같이 이제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디지털 포용, 디지털 인클루전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의 관계가 동일선상이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이런 논의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또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의 양적 질적 성숙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디지털 포용 개념 자체는 그냥 정보 격차의 확대다, 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정부도 이 포용이라는 단어를 정책 이슈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OECD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이제 그 도입을 할 때 추천해주는 OECD 이사회에서 냈던 추천 아닌가 2019년 4월달에 했고 8월달에 이제 OECD 그 회원국이 한 35개, 36개국인가 알고 있는데 그 회원국들한테 이거에 이행 계획을 다 제시하라고 해서 8월까지 저희 나라도 아마 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크게 이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아예 이제 이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개인이나 어떤 이해 당사자가 갖춰야 되는 원칙 5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방향성이죠. 그리고 이제 섹션 2는 국가라든지 국제 공조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게 주로 이제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보면 inclusive growth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ustainability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다음에 웰빙 이걸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 원칙을 지켜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먼 센터라고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주로 국가나 뭐 이런 이제 큰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게 휴먼 캐패시티가 있죠. 주로 사람들의 어떤 역량, 능력들을 잘 세우고 노동시장의 변형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숨어 있는데 이 노란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디지털 포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기 정보진흥원에서도 과학정통부랑 또 민간단체랑 같이 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능정보사회윤리라고 해서 서울 팩트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고민했었고요. 아까 OECD는 5가지 원칙을 했는데 여기 이제 니아에서는 4가지 원칙을 했고 이 4가지 원칙이 아까 5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몇 개만 이제 쪼개지고 합해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특히 공공성에 가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나올 이렇게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 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그거로 인한 번영은 모든 인류의 광범위하게 공유돼야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개발자들한테 요구했던 항목들이 실제 개발을 할 때 사회적 차별들을 배제를 해야 되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를 해야 되고 뒤에 이제 약자나 취약계층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이런 지능정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공급자, 사회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 추구하고 공동적 기여 사이에서 일종의 기업 윤리인데 잘 조화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대전환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에 틀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익이 있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리지 않는데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한테 유용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국가가 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정보 격차 그 부분하고 관계를 먼저 이 디지털 포용하고 관계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정보와 기본법 3조에는 정보 격차를 딱 명확히 표현합니다. 빨간글씨로 표현한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이제 정보 격차라고 하고 이걸 해소하는 게 이제 정보 격차 해소가 되고요. OECD에서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똑같습니다. 앞뒤만 바뀌었지 사실은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격차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3가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접근을 차별화를 주지 않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2018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역시 이하에서 했던 겁니다. 보면은 취약계층의 저기서 말하는 역량, 활용 그 수준이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질 거다. 어떤 분은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긴 한데 이제 주로 사람과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밑에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에 있었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은 더 심화될 거다 그랬고, 이제 올해 3월달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유네스코의 모바일 러닝 위 컨퍼런스도 역시 더 심화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더 심화된 걸 다루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디지털 인클루전 이쪽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다루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포용을 보는 시각을 디지털 혁명,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대전환인지 이루어질 건데 그걸 기회 측면,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혜자 측면,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사회가 바뀌는 전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포용의 개념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이제 앞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하고 같은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다. 접근, 활용, 역량, 이것도 마찬가지 AI 기술이라든지 뭐 많은 부분에 대한 접근, 인프라에 관한 접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활용, 역량 등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개인한테 주로 많이 접근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디지털 포용 쪽으로 가면서 OECD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도 있지만 기업에다가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시 국가가 좀 제도나 재정이나 규제를 완화해 줌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소위 약자 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도 디지털 포용에다가 논의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격차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회 측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수혜로 보면 어차피 이제 디지털 기술 때문에 새로운 수혜자들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면서 많은 이제 이득들이 생기는데 특정 구성원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수혜에서부터 소외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밑에 그림이 잠깐 나와 있지만 뭐 우리가 요즘 이제 패스트푸드 가면 다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특히 저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키오스크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몇 달 전에도 그 공항버스 경기도에서 가는 거 예약할 때 앱으로 다 전환하는 바람에 앱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좌석 예약을 못했던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이제 별도로 카드 서비스하고 또 별도의 단말기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디지털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이제 행안부 쪽에서 기초수급자 결정이나 개인 신용등급 결정할 때 AI를 많이 이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는 AI가 결정하는 거를 나는 불법으로 따를 수 없다. 나는 그걸 싫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까지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포용을 해야 완벽한 디지털 포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 측면에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신 분이나 부적응이나 거부자들까지도 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비인지나 부적응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교육 가지고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들을 최대한 많이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선택지나 뭐 국가적으로 이제 사회적 영향 평가 저런 걸 하나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전환인데, 아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존의 사회들이 뭐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학습 데이터 안에 이미 기존 사회의 어떤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밑에 보시면 미국의 뭐 실제 범죄자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재범률을 예측하는 것들을 프로퍼블리카라는 이제 그 매체에서 그걸 지적했는데 사실인 거로 사실 밝혀졌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존의 데이터 안에 있는 편제성이나 뭐 이런 편견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거, 아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고쳐줘야 이게 완벽한 디지털 포용이 된다라고 봐서 이거는 좀 약간 기술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구형 기술의 디지털 포용적인 측면들을 요구하는 거죠. 공정성 기술을 제시하고 그런 거를 통과했을 때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정성이라는 거가 국가나 사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도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법적 합의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보통 Z세대라고 그러죠. G세대 보시면 12,000명, 17개국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앙케이트 설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쏙 빠졌는데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결국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 편견과 차별에서 더 벗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금도 뭐 IBM이나 구글에서 지금 기존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편견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이런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대전의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하는 거와 디지털 포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부분의 의견은 슈퍼셋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훨씬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오히려 이제 개인보다는 정부나 조직이나 기업 단체로의 미션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디지털 정보 격차는 이제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 지표들이 디지털 포용으로 갈 경우는 이제 개인보다는 오히려 조직이나 어떤 정부에 관한 지표로 많이 확대가 돼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화되고 공공 서비스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뭐 고용 정책이나 노인 정책, 의료 서비스 등등에서 다 녹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포용 개념과 이제 공공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보편적 접근 같은 개념도 굉장히 핵심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역량까지를 사실 염두에 두면 개인보다 기업이나 조직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그 AI 시대 그 디지털 포용 정책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다루려면은 굉장히 그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 강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해서 지문되고 있지 않은 측면을 우리 이제 제가 구소장님께 먼저 좀 부탁드려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 디지털 이제 전환 시대에 그 수식어가 디지털을 붙였을 때 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기존의 예컨대 포용 정책하고 뭐가 좀 달라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좋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디지털 포용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붙은 건데 이 포용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은 인류가 그 사회를 만들면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 것 자체가 포용의 개념이 있는 거죠. 가장 힘센 놈만 정글에서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와 국가 이런 그 커뮤니티를 만든 것인데 늘 있어 왔는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국가를 영위하며 살았지만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당연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졌다는 건데 기존에 작동하고 있었던 사회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 포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 일단 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대로 저는 논의를 우리가 시작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김영주 교수님께서 과거의 디지털 정보 격차 대신 우리가 이제 더 포괄적인 개념인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나 OECD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뭐 다른 게 발달해가지고 정보 격차가 포용으로 가면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다음 과제를 우리가 옮아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에 문제는 사실 거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표적으로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해마다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정부기관에서 계속 개선됐다고 나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고 PC와 인터넷 보급률이 늘어나니까 그런 물량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지표상으로 따지면 개선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과연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 격차로 인한 삶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좁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 격차에서 포용 정책으로 이제 간다라고 할 때, 이제 정보 격차가 해소가 됐으니까 우리 그 더 높은 과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확대된 상태에서 과거의 정보 격차라는 개념으로는 지금의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해결 불가능한 차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되게 가시적인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도구를 접근하고 네트워크를 접근하고 기회를 제공을 하면 격차는 해소될 것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자라고 말할 필요 없이 거의 정점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거를 보급률을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값을 더 내리게 하고 뭐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그럼 해소되느냐? 아닌 거죠.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이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접근권이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디지털 포용 정차액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야기 초반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강론에 앞서서 왜 이런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 왜 과거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열심히 정책 지표를 올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격차 해소 내지는 이제 포용 정책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로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대변화의 시기다.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사회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화성입니다. 이런 얘기들 말씀들 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예컨대 포용이 필요하긴 이유,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존의 뭐 격차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유롭게 토론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글쎄요, 좀 하면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왜 정보 격차를 도구와 기술의 입장에서 접근했냐면은 그걸 못 쓰니까 격차가 생겨나는 거다. 네. 접근을 못 하니까 문제니까 접근 기회와 기회를 제공을 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문제 본질이 다른 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접근성은 보장되어야 되지만 과거 어떤 기술보다도 디지털 기술은 비가시적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저게 어떤 게 편리하고 어떤 게 위험하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졸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껏 우리가 써왔던 기술은 대부분 그 가시적이었고 예측이 인과관계를 기반한 우리의 사고상 이게 접근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 디지털 기술은 이제껏 인류가 써왔던 어떤 기술보다도 비가시적입니다. 이제 뭐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트랜스퍼런시라든지 익스플레너빌리티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공된 건데 비가시적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모든 것들이 이것 아니고는 안 되는 기술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지만 약간 가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지만 비가시적이면서 우리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빛과 그늘을 동시에 갖고 있는지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상품의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가장 반짝반짝거리고 가장 좋은 측면만을 기업에서 제시하고 정부에서 제시하고 하니까 이것이 가져올 편익만을 우리 주로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살 때 무슨 인터넷을 우리가 연결하게 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똑같은 이 그늘과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 이건 일종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도구에 빠져드는 예를 비교하자면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이제 무슨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그것을 현명하게 쓰지 못하는 현상.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가짜뉴스 현상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데서 생겨나는 하나의 부작용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예. 소장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처음 발명돼가지고 예. 사실은 전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 가전제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었고 예.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전기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만지면 예. 높은 전압을 예. 이렇게 흐르는 높은 전압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면 이제 다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디지털 기술하고 차이는 뭘까요? 그 전기만 해도요. 네. 전기만 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 젓가락 집어넣고 감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만 해도 초반에는 무지 위험했습니다. 뭐 직류기류 논쟁도 그렇고 뭐 사람을 막 동물 죽이는 실험 에디슨 그 테슬라 이런 저기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초반에는 대단히 몰랐고 그래도 그거는 위험한 게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전기도 한 5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안전장치들이 많이 강화가 돼 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그거보다도 더 비가시적인 게 있죠. 전기도 그 과거에 비하면 어려웠지만 저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비가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거의 조종당하는 듯이 우리가 선택당한 거죠. 나는 선택했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에 의한 유도에 불과한 것.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가장 지금 디지털 기술을 잘 이용하고 잘 상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페이스북처럼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리고 그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바깥에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 서비스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전기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그러기는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이렇게 기술의 비가시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집중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취약점을 노리는 식의 서비스도 가능해진 것. 저는 그게 이제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기술의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강론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이제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혹은 노인, 의료 뭐 이런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왜 디지털 포용 정책이나 포용 개념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나 김동민 박사님이나 한 말씀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디지털 기술의 좀 정보 격차가 많이 이제 해소를 위해서 뭐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아까 처음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가시성에 대한 이제 그 소장님이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또 그에 더해서 지금 세대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본성적으로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청소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연령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에 대한 적응도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거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게 자기의 그냥 공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 디지털을 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딱히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접근을 그냥 몸소 그냥 선언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디지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근데 같은 연령대에도 저희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가, 같은 부모님이라든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 세대의 노인 70대 이상의 세대를 보시면은 같은 노인 세대인데도 확연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또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쓰고 공공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시고 도전적인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아닌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결국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건가, 가시성도 되게 근본적인 특성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 사람들이 놓이게 해줄 것인가. 또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공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고, 개인들은 그에 대한 좀 기술에 대한 좀 포용성 그런 것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기술 좀 접근해 가야 우리가 그게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측면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이 계속 쏙쏙들이 이제 들어오고, 근로자들은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공정이라든가 제품 혁신이 일어나면 그걸 좀 활용할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 대한 포용성이 있는 근로자들은 되게 도전적으로 그거를 배워나가고 학습해 나가면서 그 산업 현장에 적응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까도 이제 그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거부감,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로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게 이제 일상 국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아니면 근로자가 됐든 좀 디지털 환경에 좀 많이 좀 노출되는 그런 익숙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제공해주고, 또 근로자 개인, 국민 개인들도 기술에 대한 좀 포용성 있는 접근,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게 이제 아무리 뭐 디지털 기술을 좀 정보화를 이제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인프라를 깐다고 하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안 되면 아마 이 갭 차이는 기술의 특성상 이게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좋습니다. 김동규 박사님의
또 전공량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왜 필요하냐 포용 정책이 이게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안 던져보는 그러니까 또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공점으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나중에 다른 얘기들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디지털 포용 서비스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 향후 가능성은 또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환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자료로 약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포용 서비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유형제 모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공유형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활동 지원 체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또 반대 의미에서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에 대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보이는 손의 문제가 이렇게 침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특히 플랫폼을 이제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이제 유효자산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생산자하고 유효자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디지털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자들이 이제 협동경제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협동경제라는 게 경제 전반에서 이제 이런 협력적인 차원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시장이나 계층제 같은 관리적 자본주의에서 최근에는 이제 공중기관 자본주의를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든지 개방의 혁신이라든지 노무현적으로 포함해서 특히 이제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동의에 있는 성수기 필연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에 와서 공유경제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유경제가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유효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제 보유자들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저렴하게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 문제에서도 공유경제가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라든지 숙박 공유라든지 재물 공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 영향 관련해서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생산 능력에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보다 많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수요가 좀 더 다양화되고 있고 그런 것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분배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개인들이 이제 유효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 기회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포용적 성장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의 영향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이제 농부처럼 기능하게 되고 플랫폼 운영자들이 과도하게 이제 역할하게 되는 기술 공공주의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안전이나 차별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이제 근로 부분에서는 저임금의 비경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진다라든지 플랫폼이 이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AI 시대가 되면서 그 한편으로는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부분은 이제 그 참여자들한테 이제 그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탈중앙화된 문제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플랫폼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승차공유 같은 경우에 유전자 보호 같은 것도 개발한다든지, 요즘에는 워낙 이제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노동 분야하고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예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를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이제 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경제라는 서비스에서 보면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한 한 축이고, 그것도 수요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숙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내 숙소를 또 이렇게 유휴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자들도 많은 부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기존 주류에서는 공급받지 못했던 마이너리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고령층,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대통합형 주거 시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재능 공유 측면에서도 일자리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포용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비스 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공급자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역시 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소위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인데 존재하지 않나. 이게 이제 정말 포용에 기여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에 이제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들이 좀 적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겨나서 유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라든지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들도 좀 동시에 조금 다 적용하면 제가 유도 신문을 드렸는데 안 넘어가요. 둘 중에 하나 고르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포용 정책의 과제 이런 얘기하고도 이어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저기 김명주 교수님한테 예컨대 과제, 예컨대 디지털 포용 정책 과제 이런 관점에서 예컨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오 교수님한테 이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 해주실 그 질문 없을까요? 아니, 저는 공유경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 플랫폼이 이제 집중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부의 창출에 플랫폼을 만들어준 사람도 하지만 거기에 또 개인이 공급자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쓰는 특정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급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의 창출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포용의 개념이 좀
더 적합한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 주어진 그러니까 유유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똑같이 주어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 그 부도 창출하고 더 높은 효용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네. 저널리스트들이 강한 분야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과거에 없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와 같이 그 공통적으로 뭔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레귤레이션이 생겨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아마 시장에서 뭔가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가가 생기면 사실은 남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도 있고 크게 이제 사회적인 파급력도 지닐 것 같은데 그 요새 나오고 있는 예컨대 공유경제 서비스나 이런 것 중에서 또 희망적인 뭐 이런 포용에 기여할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오진님께서 사례를 제시한 이 공유경제, 근데 공유경제의 지나치게 한쪽 면만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동안 공유경제라는 이름,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우리가 조금 더 말을 하자면요. 플랫폼 이코노미가 가져온 엄청난 효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유튜버의 뭐 박막내 할머니 같은 분까지도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플랫폼에 얹어가지고 자신의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이제 그런 사례들로 우리가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빛과 그늘인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기회들 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었지.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게 우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그런 공유 택시 뭐 이런 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플랫폼을 만들고 설계하고 거기에서 거간 노릇을 하는 결국 그 최대 사업자에게로 다 이제 그게 집중이 되는 효과가 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박막내 할머니 같은 스타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을 하고 있죠. 이제 노동연구에서도 이 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고정적 상근직 일자리로 생각해왔고 사회를 설계해왔었던 게 지금 이제 프리카리아트가 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개념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한쪽의 면만 우리가 지나치게 조명을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진 빛과 그늘을 동시에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데 아직 종합적인 통찰을 갖기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태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거기 배달 산업이 거기도 발달하고 있는데 드론 같은 거나 무슨 이런 뭐 특별 같은 게 발달하면서 어떤 새로운 게 사람의 일이 되냐면 사람이 그 라스트 원마일을 마지막 1마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가 와서 해도 우리도 결국 사람이 집 앞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정말 힘든 일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과연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고 공유경제가 가져올 편익이라고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효용과 가치, 그래서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설계한 사람들이 자기가 나한테 얼마 귀속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설계하고 마는 거죠.